지금 그리고 저기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그 오늘 퇴임 회견과 관련해서 그간의 우원식 국회의장 2년 그 걸어온 발조치를 정리한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보도 그 기사 쓰실 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장하고 계십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퇴임을 앞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요즘 한참 선거 기간이고 그래서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했는데 좀 더 큰 데서 할 걸 그랬나 봐요. 준비한 퇴임에 즈음한 의장님의 모두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로 제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2년이 하루도 그냥 지나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큰 일이 많았는데 취재하고 보도하시느라 언론인 여러분들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임기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이 아주 가파른 가운데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조기 대선 또 정권 초기에 개혁 국면에서 국회에 주어진 역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컸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2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격변과 격동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과 대립도 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변화, 성과를 만들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계획들이 있었는데 역정 과제를 94.9% 달성을 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헌정 질서 회복을 주도했고 대내외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국회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였고 저로서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계엄 해제뿐만 아니라 그 후 조기 대선까지가 아주 험난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 헌법 해석의 공백에 부닥칠 때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판단의 과정을 거쳐 대처했습니다. 대체로 큰 흠결 없이 틀리지 않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후 헌법재판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뿌듯한 점입니다. 비상계엄이 국제사회에 준 충격을 완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 외교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친서도 보내고 초당적인 특별 방문단도 파견하고 접견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 상황을 이해하고 안심시킬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바로 다음 날부터 조기 대선까지 제가 직접 만난 각국 지도자와 주요 인사만 72개국 101명입니다. 그렇게 쌓은 신뢰가 이후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혜택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 방향을 전환하는 일, 10년도 넘는 미수금 2,400억 원을 해결한 일, 신규 부지 임대료 지급 유예, 해외 진출 체류 요건 완화 등을 성사시킨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둘째, 국민 주권 정신을 국회 공간에서부터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국민 주권 정신과 그 역사성을 국회 공간에 새기고 국민께 열려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주의 상징석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독립기억광장과 임시의정원 기념정원은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곳들이 국회를 찾는 분들의 사진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뿌듯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들께 더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마당을 열어서 광복절 전야제, 입법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돗자리 영화제, 점심시간 버스킹 같은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자주, 더 편안하게 오가는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장해 왔습니다.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넓혀야 합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로 그 일을 본격화했습니다.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방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산업 분야에서도 현장 안전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기록원 설립도 의장 취임을 준비하면서부터 손에 꼽았던 일입니다. 국회 의정 활동의 기록이 곧 민주주의의 기록입니다. 지난 4월 개원했습니다. 국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국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넷째, 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기후국회 비전을 세우고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화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실질적 입법 권한을 부여했고 국회가 먼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2035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어린이집부터 아리백을 실천하게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청사진을 국민께 공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상징, 국가균형 발전의 새 시대로 가는 상징으로 큰 걸음을 뗐습니다. 노동존중 사회, 장애 친화적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국회에서부터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수어 통역사와 국회 방송 작가의 직접 고용을 추진했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시설물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큰 흐름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꼭 필요한 입법을 진전시켰습니다. 21회 전반기 국회 법안 처리율 30.2%는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성적표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의미 있는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생명안전기본법처럼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쌓여온 법안들도 있었고 상법,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처럼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큰 적도 많았습니다. 다만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되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교섭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민심의 요구를 깊이 고심해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18년 만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처럼 의장의 중재가 여야 합의로 이어진 때도 있었고, 전 정부에서 최혜병 국정조사나 최근에 국민투표법처럼 의장이 본회의 처리에 나선 때도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무제한 토론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씩이라도 매듭을 짓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의 중립에 대한 여러 말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갈등이 점점 더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쉬운 길로만 가거나 아무런 진척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어떻게든 민심의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 구조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현장 방문이나 면담 일정을 최대한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 민원실을 계속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민심과 현장에 발붙이고 있어야 국민과 국익이라고 하는 가치 실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야 갈등 정쟁의 수준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39년 만에 개헌 기회를 문 앞에서 놓친 것도 그 여파지요. 진영 나누기가 자리 잡은 환경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풀어내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초에 태도가 리더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 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 위해 기우제 지내듯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파이낸셜 뉴스의 송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역대 의장 중에서 가장 많은 기자간담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우선 노고 너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남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런 역할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력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직책을 4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적이 있는데 원내 수석부대표,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의장 이렇게 맡았는데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정권이 바뀔 때입니다. 바뀐 첫 해.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첫 해 때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해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해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면서 첫 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중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후반기에는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못했던 개헌을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진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막는 개헌을 하지 못하면 제 인생으로서도 굉장히 큰 후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11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이 6.25 때 있었고 나머지 10번은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고 이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그런 불법 비상계엄이 10번이나 있었고 최근까지 정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인 최근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방벽을 세우지 못하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어서 그 일은 어떻게든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을지로위원회, 제가 국회의장이라는 직책보다도 어쩌면 속으로 더 그 자부심이 큰 위원회 그 직책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입니다.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여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 보호하는 일을 그 후반기 때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할까? 너무 할 일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얘기할게요. 다음 질문 받아주시. 네. 신지혜 관장. 네, 의장님 KBS 신지혜입니다. 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제 민주당 출신 의장님들이 의장직을 끝내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정세균 총리님은 총리로 가셨고요. 다른 이제 뭐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의장님께서는 약간 당의 원로로 남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의장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특히 저희가 다 궁금해하는 다음 전당대회 때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지 현재 기준에서 염두에 두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을지로위원회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셨고, 특히 재임 중에 홈플러스 이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뭐 할 거냐? 그건 참 맨날 받는 질문인데 맨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분명해요.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회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위대함, 정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강하게. 12월 14일 탄핵소추, 두 번째 탄핵소추 올리는 날, 제가 그 비상계엄 해제하고 2차 비상계엄 때문에 바깥에를 나가지 않고 국회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한 번도 그 시위 현장, 역사의 현장을 가보질 못해서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서 여의도에 온 200만 국민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눈물도 나오고, 아, 우리 국민들이 위기 때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절하게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힘을 만드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외국에서 이식되어진 게 아니고 일제 하에서부터 그 위기 때 총 들고 싸웠던,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독립기억광장에 가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쓴 게 무명 독립의병, 무명 독립군, 무명 광복군을 위한 비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듯이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가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국민들에게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그 먹튀죠, 먹튀. 그러니까 MBK가 이 홈플러스, 저도 노원구에 저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아주 그 장사가 잘 되는 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거를 그 자본이 그걸 매각하고 그야말로 그 자본소득으로만 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소중한 매장이 훼손이 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도 그 전에 의장으로서 또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저도 참 걱정이고요. 끝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일환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네.